안녕하세요. 축지먹입니다. 이번 영상은 약간은 라디오식 그리고 팟캐스트식을 좀 더해봤고요. 이제 디에슬리틱에서 같이 볼만한 재밌는 기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 같이 읽으면서 제 생각도 더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팅창에서 같이 질문 주시는 것들도 라디오 형식으로 좀 대답하면서 의견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매치 기간 끝나고 나서 다시 축구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뭐 A매치 기간에도 축구를 했지만 확실히 제가 해외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지 해외 축구만 주는 맛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북런던 더비도 상당히 재밌었고 리버풀 경기도 좀 이변이 일어났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슬롯 얘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지금 당장 슬롯을 경질하자 이거는 글쎄 의견이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경질까지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지 쪽에서도 그런 경질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서 한번 좀 읽어볼게요. 리버풀의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없고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이번 시즌 최악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팰리스와 첼시한테 졌을 때는 그저 그런 성적을 거둔 뒤, 그러니까 그저 그런 게임을 하다가 추가 시간에 먹혀서 진 건데 바로 있었던 지난 두 번의 리그 경기, 거기서는 시티한테 3대0으로 지고 노팅엄한테도 대패를 당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리버풀이 딱 6경기만 봤을 때 최근 6경기 순위로 따지면 프리미어리그 18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페이스가 거의 리그 최하위권이에요. 울버햄튼 빼고는 리버풀이 제일 안 좋은 흐름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맨시티가 작년 이맘때 겪었던 상황과 유사하다. 리버풀은 지금 리그 7경기에서 6패를 기록하고 있고 시티도 11월과 12월에 8경기에서 6패를 기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로드리가 없었기 때문에 로드리의 부재로 인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시기였죠. 그리고 전체적인 노쇠화가 있었고 근데 시티와 지금 리버풀의 차이라고 하면은 시티는 노쇠화된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시즌에 이 노쇠화된 선수들을 좀 새로운 선수들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희망이라기보다는 그런 그 다음 가능성이 어쨌든 존재하는 상태에서 안 좋은 시간을 보냈던 거였고 사실 리버풀은 리빌딩이 필요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에 와다다다 영입을 했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리버풀이 저는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티는 그때 뭐 귄도안도 있고 더브라이너도 있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가 안 된다. 그럼 이제 다음 시즌에 이런 선수들을 젊은 선수들로 바꿔보자 라는 그런 카드가 있었지만 리버풀은 어쨌든 지금 데려온 선수들이 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전성기나 그 근처에 있는 선수들이고 또 한 시즌에 역대급 이적 시장을 보냈는데 지금 퍼포먼스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 걱정이 조금 더 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 시점에서 슬롯이 FSG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믿을 만한 증거는 없다는 점에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구단주가 뭐 아직 공개적으로 슬롯에 대해서 뭐 믿음을 잃었다. 내지는 슬롯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별로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FSG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코 방아쇠를 당기는 법이 없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이 네덜란드 감독 클롭은 놀라운 데뷔 시즌 우승으로 천재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근데 지금 리버풀이 못하고 있는 정도를 고려하면 이런 질문도 충분히 던질 수 있겠죠. 슬롯의 위치 내지는 지금 슬롯이 가지고 있는 그 감독이란 지위가 심각하게 흔들릴 때의 그런 시기가 언제가 될까요? 9경기 중 8패를 하면? 11경기 중 10패를 하면? 아니면 챔피언스리그 조별에서 떨어지면?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사실 뭐 슬롯이 역대급으로 안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는 건 맞아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독을 바꾼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까?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리버풀의 부진 원인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슬롯의 빅클럽에서의 경험 부족과 이번 시즌 합류한 다수의 스타 선수들을 다뤄본 경험이 적은 게 큰 것 같아요. 라고 이제 WV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좀 일리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어쨌든 슬롯이 지난 시즌 우승했을 때는 지금처럼 스타 선수가 많지는 않았었고 슬롯이 오기 전에도 선수단 자체가 많이 바뀐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호흡이라든지 유대감이 많이 형성이 돼 있던 상태에서 온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근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이제 리버풀의 지금 현 스쿼드 상황에서 좀 걱정하는 부분은 리버풀이 결국에는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삭, 에기티케, 살라, 비르츠 이 선수들 4명이 동시에 같은 경기장에 선발로 나가는 게 지금까지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누군가를 좀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근데 에기티케, 비르츠, 이삭 모두 큰 돈으로 데려왔고 거기에 모하메드 살라는 리버풀에서 엄청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실사람, 희생할 사람을 정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새로운 감독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슬롯을 과감하게 내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그걸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독 경질 문제가 더더욱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떤 러시아어의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근데 팬들이 비판하는 이유가 단순 패배뿐만 아니라 원래 리버풀 축구가 갖고 있는 색깔이 안 보이는 것도 큰 것 같아요. 클럽 시절에는 지고 있어도 다시 뒤집고자 하는 투지가 있었는데 요새는 먹히면 그냥 지는 느낌.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도 이제 사실 축구라는 게 단순 전술, 선수 이런 것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라커룸 내에서의 분위기라든지 또 선수들이 얼마나 서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이 경기 내에서도 강력한 슈팅이 나왔을 때 분위기가 전환되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딱 그런 수치화해서 볼 수 없는 것들도 경기 성적에 되게 좌우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요새 느끼는 게 리버풀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게 뭔가 지고 있을 때 진짜 어떻게든 막 바짓가랑이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조금 안 보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이런 느낌으로 날 때는 꼭 보면 라커룸 안에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의견을 가끔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는 좀 일리 있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제 내부적인 내용들을 모르니까. 근데 이런 경우 선수들과 감독 간의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제 감독이 그 안에서 선수들한테 신뢰를 잃었을 수도 있죠. 저 사람 말 들었는데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오면은 이거 우리 저 사람 말 들어도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 그래서 그 내부적인 부분을 볼 수 있으면 너무 문제는 간단해지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누누 감독 체제에서 최근 홈 2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웨스트햄을 원정으로 맞이합니다. 그 다음은 썬더랜드를 홈에서 만납니다. 지금 리버풀 일정을 보면은 챔피언스리그 아인토벤 만나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햄, 그 다음 썬더랜드예요. 그 다음 리즈고. 사실 리버풀이 어려운 일정은 어느 정도 소화를 했거든요. 사실 어려운 일정을 소화했다고 얘기했던 시점이 시티전 이후였는데 그래서 안필드기도 하고 지금 안 좋은 노팅엄 상대로는 리버풀이 이기면서 여기서부터 좀 분위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충격패를 당해버렸고 사실 리버풀이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다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인토벤전은 저는 그래도 이제 홈 경기이기도 하고 해서 노팅엄전보다는 경기 내용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웨스트햄전에서 막 지고 이러면 정말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고 지금 리즈도 되게 분위기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남은 4경기에서 저는 원래 리버풀의 기대치라면 진짜 전승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최소 2승 정도는 가져와야
이 분위기를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즈전 끝나면 일정이 쉽지 않아요. 인테르, 브라이튼, 토트넘 이런 느낌이어서 리버풀 이제 슬롯 감독이 뭔가 여기서 반전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1월 말이.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력, 전술, 그리고 여름에 약 4억 5천만 파운드를 지출한 후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신규 영입 선수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리버풀의 경쟁력 부족입니다. 퍼포먼스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몇몇 선수들이 기량을 잃은 것처럼, 마치 싸움을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 기울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은데요. 감독을 위해 싸우지 않거나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뭐 전술적인 거나 선수의 퍼포먼스나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마음을 까서 볼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진다는 건 사실 감독이 라커룸에서 어떤 지시나 장악이 조금 떨어졌다는 거는 뭐 부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따라서 일시적으로든 아니든 슬롯 감독은 라커룸을 지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슬롯은 분명 당분간 리버풀의 감독을 맡을 것이지만 무리뉴와 라니에리가 각각 첼시와 레스터에서 보낸 시간을 통해 증명할 수 있듯이 그를 향한 호의는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얘기한 그 맥락이 무리뉴가 리그 우승하고 바로 그 다음 시즌에 잘린 거, 라니에리가 레스터 이끌고 잘하다가 우승하고 그 다음 시즌에 잘린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으로 보기에는 사실 리버풀 보드진이 결정하기 정말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인데 그 시간이 필요한 문제들이 뭔가 장기화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일단 당장 센터백 레오니가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얇은 센터백 뎁스로 시즌을 보내야 되고 리버풀은 지금 라이트백 다 부상당했죠. 브래들리에 프림퐁 없고 그렇다고 이제 또 조고메즈를 풀백으로 쓰면 뭐 쓸 수는 있죠. 이론상으로. 근데 조고메즈 풀백 썼다가 조고메즈 부상당하면 센터백은 백업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또 오기 때문에 쉽지 않고 저는 어쨌든간 리버풀이 뭐 챔스를 가거나 우승 경쟁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실점을 일단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지는 게 1점 차이로 지는 게 아니라 한 골 먹히고 나서 그 다시 일어나는 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점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그게 잘 되지 않고 저는 이제 최근에 슬롯 감독한테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교체가 좀 비슷한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체는 결과론이고 저도 뭐 마땅한 해결책이 없습니다만 그냥 리버풀이 지고 있으면 사실 선수의 스타일로 변화를 준다기보다는 선수의 숫자로 변화를 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공격수를 한 명 더 투입하고 그런 식으로만 게임을 진행하는데 그렇게 해서 잘 통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골 먹히면 코나테 빼고 흐라벤베르 내리고 공격수 추가. 그리고 거기서 항상 추가되는 공격수는 뭐 만약에 이삭이 선발이면 에키티케가 선발이면 이삭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 키에사를 추가 투입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그것까지 안 되면 은구모아랑 학포랑 바꿔서 뭐 플레이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식의 플레이가 많은데 사실 이거에 대한 효과도 좀 제대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흐라벤베르를 센터백으로 내리는 게 흐라벤베르의 기량을 깎아먹지 않는 방법일 건가? 이것도 냉정하게 짚어봐야 되죠. 왜냐면 흐라벤베르가 내려가면 결국 더 낮은 위치에서 공을 돌려야 된다는 거고 리버풀이 중원 싸움에서 그런 전투력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공격수가 많다고 해서 공격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결국 그 공격수한테 공을 도달해주는 선수는 수비수나 미드필더가 될 텐데 그 미드필더나 수비수를 줄이면서 공격수를 투입한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이 안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 무작정 공격수만 많이 넣는다고 공격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맹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리버풀의 교체 결과는 그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서 이렇게 되면 대응 능력이 부족해지면 사실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게임이. 왜냐면 한 번만 삐끗해도
이게 돌리기 어려워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슬롯을 자르면 경질하면 다음 매물이 누가 있냐 뭐 이런 질문이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경질 얘기에는 항상 대체자에 대한 얘기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사실 보드진들이 그런 부분들은 다 리스트업을 해놨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마이웨이 스타일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슬롯이 잘리고 다음 감독이 온다고 하면 그냥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리버풀의 스쿼드 구성상 누구 한 명은 희생시켜야 되거든. 다 공존시키면 너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공수 밸런스가. 그럼 이제 총대 메고 누구 한 명을 좀 벤치에 앉혀놓으면서 그렇게 해도 성적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음 후보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라올라 감독도 채팅에서 얘기 주시는데 뭐 리버풀이 클롭의 압박 축구 하던 것과 어느 정도 궤는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라올라 감독의 축구 자체도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그런 축구잖아요. 근데 디아스나 누네스까지 같이 있었을 때 그 스쿼드였으면 좀 잘 어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스쿼드로는 그게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제이슨 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읽어보면 이라올라는 라리가에서도 그렇고 유럽 대항전 같이 들어가니까 후반기에 박살났었음. 체력 문제 때문에 유럽 대항전 없는 지금도 후반기에 힘들어함. 저도 저 의견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뉴캐슬의 에디아오 감독이라든지 그리고 이라올라 감독 같은 그런 강한 압박 베이스를 원하는 감독들은 어쨌든 에너지 관리가 핵심인데 사실 그 에너지 관리라는 게 뭐 숫자로 딱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FM은 그 선수의 체력이 이제 숫자로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체력이 떨어졌으니까 얘 빼고 얘 넣자 이런 식으로 그런 계획이 되는데 사실 실제 사람 간의 축구는 그런 걸 체크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리고 결국 이제 에디아우 감독도 지금 뉴캐슬에서 약간 퐁당퐁당 느낌이잖아요. 챔스 없이 시즌을 치를 때는 리그 순위도 꽤 높게 나오고 뭐 당장 지난 시즌만 해도 리그컵을 들었죠. 근데 갑자기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는 시즌에는 선수들이 에너지 베이스의 축구를 하다가 경기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게 감당이 안 되고 또 피로 누적으로 부상이 터지면서 전체적인 팀이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버풀과 이라올라 이것도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시켜드리긴 하지만 정답을 내기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사실 저도 약간 대안 없는 비판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별로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나의 생각, 나는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비판하는 게 훨씬 더 건설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리버풀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실 뭐 감독만 딱 문제다 라고 얘기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슬롯 감독이 이 정도 성적이 나오면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감독만 딱 바꾼다 해서 이 모든 게 해결될 느낌은 또 아니잖아요. 여름의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뭔가 고통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수비진의 빌드업도 해결해야 되죠. 중앙 미드필더의 조합도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 맥칼리스터가 지난 시즌들보다 너무 못해요. 거기에 살라도 에이징 커브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스트라이커도 고민 많고 이렇게 따졌을 때는 뭔가 문제가 없는 포지션이 없는 그런 상황. 거기에 교통정리 안 됐고 팀 색깔 찾지 못했고 난이도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스쿼드를 가지고 있으면 팬들 입장에서는 기대치는 거의 챔스는 간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지다 보니까 팬분들의 기대치가 이제 같이 낮아진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솔직히 시즌 아예 1라운드도 시작하기 전에 리버풀이 영입하는 거 보고 저도 포함해서 다 우승 후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챔스는 뭐 당연히 갈 거고 이런 식의 분위기였는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리버풀 얘기는 조금 뒤에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좀 아스날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아스날은 약점이 있을까? 이게 되게
폭력적인 단어예요. 그 폭력적인 문장. 이게 아스날에는 약점이 있을까? 뭐 11글자짜리인데 이걸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거만하게 볼 수 있는 멘트기도 하고. 근데 저도 최근에 아스날이 경기하는 거 보면은 약점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모든 팀이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약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런 것들의 베이스는 엄청나게 두꺼운 뎁스. 사실 지금 아스날 정도의 부상이면 팀이 휘청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A매치 기간에 그런 공백기가 있어서 뭐 마두에케도 돌아오고 뭐 이런 거지, 사실 공격수 쪽이 집중 부상을 당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뎁스에 뎁스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는 거고, 딴 팀에서 마갈량이스 정도의 비중을 가진 선수가 뭐 2개월 아웃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상당히 커지잖아요. 근데 지금 아스날 마갈량이스 부상이야? 오케이, 인카피에 나가, 띡. 뭔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단단한 그런 느낌이고요. 한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좀 읽어볼게요. 아스날의 24-25 시즌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은, 그래, 정말 좋은 팀, 뛰어난 수비, 이기는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정상에 오르거나 4개 대회에서 경쟁할 만큼의 선수단은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의 전투력을 평가할 때 강한 팀이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 4개 대회 모두 치를 만큼 완벽한 스쿼드를 갖췄냐? 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못했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다. 뭐 이런 식의 얘기죠. 3년 연속 준우승을 차지했고 챔스와 카라바오컵에서도 4강전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사카, 웨데고르, 마갈량이스, 하베르츠, 스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팀의 전력이 약화되어 경기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골잡이도 필요했습니다. 딱 그 지난 시즌의 막판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마갈량이스 부상당하면서 키비오르로 레알 마드리드를 잡은 거였죠. 그리고 칼라피오리도 시즌 내내 온전치 못하면서 뭐 스켈리라는 스타가 탄생했고 메리노톱도 이때 개발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아스날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7명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이제 뎁스에 많이 힘쓰는 영입들을 한 거죠, 아스날이. 그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아스날은 리그에서 공동 득점 1위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가장 강력한 선수단, 최고의 팀, 그리고 최고의 수비를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요케레스, 웨데고르, 가브리엘이 빠졌고 팀의 핵심 선수 3명이 빠졌으며 하베르츠와 가브리엘 제주스도 장기 부상자였지만 그들은 토트넘, 그러니까 원정 1위 팀 상대로 압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스날이 저는 강한 팀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아스날이 수비가 센 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확한 표현은 사실 아스날이 수비가 센 팀이라기보단 공격 안 당하는 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이 내려앉아서 버스 세운 다음에 버텨서 이기는 그런 축구로 수비가 강해진 게 아니고 자신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실점을 당할 일을 잘 안 만드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더 강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읽어볼게요. 빅더비라는 압박감과 부진한 라이벌들을 틈타 리그 정상을 차지하려는 압박감 속에서도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스날은 과거에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실패한 적이 있었고 이는 결승선을 통과할 만큼 정신적으로 강하지 않다는 명백한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확실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선두를 달리는 것을 즐기고 있는 듯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아스날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 이거는 뭐 핵심 선수들의 줄부상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뭐 아스날한테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죠. 아스날과 우승 경쟁을 하는 모든 팀 내지는 이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팀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거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은 일어났을 때 생각을 해야 되지 뭐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스날뿐만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시티, 리버풀 핵심 선수 부상당하면 시즌 말아먹는 건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포인트 좀 중요하게 보는데 토트넘전에서는 세트피스 골 넣지 않고도 승리했습니다. 아스날이 다 오픈플레이에서 득점했다는 게 또 아스날 팬분들한테는 되게 기분 좋은 성과일 것 같고, 그런 득점이 대부분 중앙 쪽에서 나왔다는 거, 그 부분도 아스날 팬분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멘트가 이게 약간 설레발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문장이네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당장 아스날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하지 못할 유일한 방법은 우승을 포기하는 것뿐입니다. 이 멘트가 상당히 강력한 멘트네요. 자기가 포기해야 우승을 못할 거다. 그거 빼고는 아스날이 딱히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스날이 매우 강력한 것도 맞고, 저는 아르테타가 바라봤던 방향이 달랐던 게 요즘에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의 고점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이 강해질까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천장을 계속 뚫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근데 아르테타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것 같죠. 그래서 남들이 천장 뚫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아르테타는 계속해서 바닥에 단단한 흙을 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흙이 되게 높이까지 쌓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아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점이 매우 높은 팀을 만들었고, 그런 저점이 높은 팀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매달린 게 수비진의 퀄리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뎁스를 계속 챙기려는 노력. 이적 시장에 확실히 주전될 선수를 데려오는 것보다는 멀티 포지션이 되면서 뎁스를 단단하게 메꿀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찾은 거. 그리고 이렇게 세트피스가 유행하기 전부터 세트피스의 중요성을 체크해서 오래전부터 세트피스를 당금질하고 상당히 높은 레벨까지 올려놓은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시스템적으로 뭔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축구든 뭐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영역은 약간 운 같은 부분이 되겠죠. 근데 아르테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진짜 집요하게 매달려 보자.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르테타가 묵묵하게 다른 팀의 방향과 다르게 저점을 높여놨던 그런 작업들이 지금 또 빛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날 얘기는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북런던 더비 이제 토트넘 얘기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토트넘이 일요일 아스날에게 4대1로 패배한 이후에 토마스 프랭크에게 압박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담한 경기력에 프랭크와 비카리오는 팬들에게 투지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토트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선수가 에제였다는 사실이 토트넘을 더 뼈아프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이 기자는 토트넘의 5백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5명의 수비수로 시작한 이후에 어떻게 4골을 실점했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랭크의 포메이션은 아스날을 좌절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으며 브렌트포드 시절 리버풀, 맨시티, 첼시를 상대로 기억에 남는 승리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사용했던 전술의 최신 버전입니다. 팬들은 재미있고 공격적인 축구를 원하기 때문에 토트넘을 지휘할 때는 이 전술을 사용하기에는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브렌트포드와 토트넘 팬들의 기대치가 다르다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은 UEFA 슈퍼컵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그리고 8월 맨시티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한 경기에서 토트넘에게 효과적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두 경기 모두에서 리드를 가져갔지만 아스날과의 경기는 리드를 가져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슈퍼컵 경기와 맨시티 경기는 리드를 가져갔지만 아스날과의 경기는 선제 실점을 당했다. 이게 이제 큰 차이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꼈던 차이는 사실 이런 선제골 차이도 당연히 있겠지만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했던 거는 수비적이라는 느낌은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때는 수비적이라기보다는 실리적이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운데서 경합 상황이 오히려 더 많이 벌어졌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겨서 역습 나가는 과정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쿠두스 몸 상태가 완전히 12시였는데 사실 이번 경기는 쿠두스 몸 상태도 뭔가 베스트가 아니었고 그리고 아스날이 생각보다 토트넘 수비를 잘 공략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실점하는 장면들을 다시 좀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토트넘 선수들의 문제가 조금 몰려다니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구역을 잘 나눠가지고 자신한테 수비 임무가 주어졌을 때 수비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많이 갖다 놓은 것에 비해서 수비 퀄리티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뭔가 토트넘 선수들이 끌려다녔다는 거. 이것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뭔가 멘탈 문제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자가 프랭크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 번 질문을 받았지만 그는 그 이론을 부인했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프랭크가 질문을 계속 받은 거예요. 너 이렇게 크게 졌는데 혹시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근데 프랭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제 팀을 포함해서 많은 팀들이 3-5-2나 3-4-3 전술을 사용하면서 매우 공격적이고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프랭크 감독이 어떤 본인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거 리스펙합니다만 사실 공격적이라는 단어는 저는 좀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프랭크도 분명히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맞불을 놓으라는 게 아니라 너무 그렇게까지 웅크려서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웅크렸으면 사실 막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고 이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프랭크의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포메이션이 아스날이 주도권을 잡도록 동료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앉은 포메이션이 오히려 야 그래 아스날 너네 공격해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이번 시즌 아스날의 기량을 감안하더라도 그는 아스날에게 지나친 존중을 표했습니다. 이게 약간 우회적인 표현인데 어쨌든 너무 저자세로 갔다라는 걸 이 기자도 언급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티전과 계속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시티전은 뭔가 맞고 넥스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면 어제 경기는 맞고 넥스트가 없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역습을 어떻게 갈 수 있을지가 잘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히샬리송이나 쿠두스가 공을 뺏었는데 그러고 나서 줄 데가 없는 거예요. 주변이 다 아스날 선수들이. 근데 또 뒤로 빼서 앞으로 나가자니 뒤에서 또 킥이 되는 선수가 많지 않고 그리고 보통은 그런 상황에서 역습 나가는 장면이면 뭔가 사이드 자원들이 터치라인 근처에서 공간을 만들면서 움직일 때 미드필더가 한 번에 킥 나가고 이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근데 토트넘은 뭔가 사이드 쪽에 위치해 있는 자원들도 많지 않아서 만약에 가운데서 뺏었다고 하더라도 가운데 미드필더가 어딜 줘야 되지?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지? 이런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수비적인 거를 생각하면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축구는 골을 넣어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은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최민준 님이 그래도 후방에서 킥 좋은 게 포로인데 왠지 모르게 포로를 안 넣음. 이런 의견 주셨는데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스펜스를 오른쪽에 수비적인 그런 포인트맨으로 넣은 것 같긴 한데 결국 그거는 실패로 돌아갔고 포로의 킥이라도 있었으면 좀 빠져나갔을라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포로 서운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맨유전에서는 포로 킥이 너무 서운하긴 했거든요. 근데 또 빌드업하고 빠져나가야 될 때 포로 킥이 없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창의성 부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창의성 부족 이런 미드필더의 조합 문제는 또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넘기도록 하겠고요. 이게 좀 충격적이긴 했죠. 토트넘이 전반전에 슈팅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후반전 제가 기억하기로는 50 몇 분? 거의 60분이 다 될 때까지 슈팅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게 많이 좀 토트넘 입장에서는 압도를 당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경기에서 제일 아쉬웠던 순간이 사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먹힌 3대 0대 그 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무언가 딱 해보려고 변화를 주고 나왔는데 시작하자마자 실점을 해버려서 거기서 분위기가 확 죽은 게 있습니다. 2대 0부터 시작하면서 변화된 전술로 뭔가 바꿔보려고 했을 때 그때 분위기 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게 좀 많이 안 됐던 것 같고, 비카리오 얘기를 또 채팅창에서 해주셔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거의 비카리오 맘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카리오가 너무 잘 막다 보니까 그래도 토트넘 골키퍼는 비카리오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제 경기 보니까 그래도 이제 뭔가 챔피언스 리그 좀 덜 중요한 경기 내지는 리그 경기에서도 킨스키 한번 테스트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긴 하더라고요. 킨스키도 사실 저는 기복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카리오가 워낙 또 슈퍼 세이브를 많이 하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비카리오를 많이 기용을 했었는데, 어제 경기 같은 그런 퍼포먼스 내지는 킥 능력이라면 킨스키를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또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킨스키가 잘해서 나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비카리오가 킥이 너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킨스키로 빌드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앞에다 롱킥 때리는 게 비카리오가 너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압박 들어왔을 때 왼발로 킥하는 거, 그거는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서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압박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자주 일어나는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압박이 들어왔을 때 그걸 제대로 견뎌내지 못하고 자꾸 그냥 공을 상대한테 헌납하는 식으로 되면 그거는 결국에 장기적으로 토트넘이 주도권 있는 축구를 하려고 한다든지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공을 가지고 싶어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압박당했을 때 왼발킥이 안 된다. 이게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거든. 사실 뭐 킨스키도 선방적인 측면에서 저는 안정감이 살짝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경험도 당연히 비카리오가 많긴 하고. 근데 킨스키로 무조건 바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킨스키도 지금 정도만 한번 경기에 뛰게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부상 얘기를 합니다. 메디슨, 셉셉이, 솔랑키 부재가 큰 타격이다. 솔랑키는 영리한 스트라이커로 수비진을 뚫고 들어가 연계 플레이를 펼치거나 상대 수비진 뒤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 메디슨과 셉셉이는 뛰어난 드리블러이자 인상적인 패스 범위를 자랑합니다. 메디슨은 이번 시즌 아웃이라고 봐야 되고, 솔랑키와 셉셉이가 곧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세 명 중에 가장 기대되는 건 솔랑키예요. 토트넘이 원하는 축구를 가장 잘 소화해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솔랑키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솔랑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때 전술적으로 좀 많이 강도가 높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포스테코글루는 이렇게 내려앉아서 쉬는 것보다는 앞쪽에서 전방 압박 출발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솔랑키가 전방 압박 가다가 거기서 좀 체력을 많이 써서 7, 80분 이때는 제대로 뛰지 못하는 그런 경기들을 제가 많이 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랭크 감독은 그 정도로 전방 압박 시키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전방 압박 안 했을 때는 솔랑키가 발도 빠르잖아요. 그래서 발 빠르고 포스트 플레이 어느 정도 되고 공중볼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좀 기대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랑키가 돌아온 다음에가 저는 살짝 기대가 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궁금한 것과 여러분이 궁금한 건 이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메디슨, 셉셉이, 솔랑키 오면 축구 스타일 바꿀 거야? 저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질문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선수 3명이 만약에 돌아온다 가정했을 때 축구가 확실히 공격적인 작업이 개선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저 3명이 돌아온다고 많이 달라질까? 사실 저 선수들이 메시, 호날두가 아닌데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있을까? 그리고 프랭크 감독은 돌아오면 전술을 통째로 바꾸려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저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삼선 미드필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토트넘에서 저는 삼선 미드필더가
킥이 되는 선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쿠두스나 오도베르 이런 왼쪽 윙어, 양쪽 윙어들이 안으로 덜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역습 시작하기 전에 더 높은 위치에서 대기하면서 그런 롱볼을 받아줄 수 있는 위치에 빼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역습 작업이 저는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토트넘의 삼선 선수들이 킥이 좀 아쉽긴 해요. 벤탄쿠르나 팔리냐는 어제 보니까 크로스 올릴 때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정교함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냥 장점 믿고 쓰는 선수인 거고 지금으로서 가장 빠른 해결책은 사실 벤탄쿠르가 잘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 보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시몬스가 퍼포먼스가 좀 아쉽다는 거. 엄청난 금액으로 영입했는데 사실 시몬스가 어제 경기도 보니까 되게 힘이 부족해 보인다는 느낌 많이 들죠. 슈팅할 때 전혀 공에 힘이 안 실리는 느낌? 너무 소녀슛이 많이 나가서 좀 놀랐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은 상당히 좋은 선수인 것 같으나 결국에 힘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리고 히샬리송이 어제 못 버텨준 게 되게 저는 컸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뭐 한 2대9? 2대9는 없죠. 네. 2대8 정도로 히샬리송이 좀 이겨줬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뭐 어제 경기는 사실 0.5대 9.5 내지는 진짜 10대 빵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히샬리송이 사실 아무것도 못했어요. 히샬리송이 근데 원래 포스트 플레이가 좋은 편이 아닌데 자기한테 어려운 역할을 맡은 것도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히샬리송 없어? 히샬리송 포스트 플레이 안 돼? 그럼 어차피 포스트 플레이 안 되는 거 텔 무한이 좀 빨리 넣으면 어떨까? 텔이나 무한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별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히샬리송은 강점이 뭘까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는 히샬리송의 장점은 뭐 불규칙한 박스 진입 그 다음에 공중볼이나 컷백을 바로 갖다 대는 능력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보이고요. 순수 플레이 상황에서는 사실 뭐 포스트 플레이라든지 기술이 엄청 뛰어난다든지 피지컬이 엄청 좋다든지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토트넘이 이제 17등에서 지금 순위면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고요. 근데 왜 유독 북런던 더비 이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이거는 한국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지 측에서 또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비슷한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토트넘 축구를 보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첼시전, 아스날전 봤을 때 지는 건 지는 건데 너무 무기력하게 졌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스날, 첼시 강팀은 맞으나 그 정도로 처참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얘기가 일제히 비슷한 타이밍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필 뭔가 에제한테 신내림이 내려온 날, 그죠? 에제가 최고 고점을 받은 날에 토트넘이 만나버렸던 것도 큰 것 같아요. 서우진 님이 왜 그런 전술을 들고 왔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상대 체급이 높아버림. 인정합니다. 저는 이번 파리전까지는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프랭크 감독이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파리전 이후의 일정에서도 그러니까 본인들이랑 체급이 비슷한 팀이나 약한 팀, 풀럼, 뉴캐슬, 브렌트포드 이런 팀들이랑 하거든요. 그런 팀 상대로도 너무 과하게 수비적으로 나온다. 이랬을 경우에는 비판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잖아요. 수비를 하는 것도 결국 골을 넣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이 수비 축구를 보고 납득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막고 골은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골을 넣는 방법이 없다면 사실 수비 축구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일정에서는 토트넘이 조금 더 뭔가 공격적으로 희망을 삼을 수 있는 장면들. 세트피스 너무 좋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크로스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개선된다든지 크로스 할 때 선수들의 움직임이 약속된 움직임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거리 시도가 눈에 띄게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선수들의 1대1 돌파가
좋아진다든지 뭐 그런 어떤 공격적인 변화들 내지는 역습 과정이 되게 깔끔하고 좋아졌다든지 지금 뭐 토트넘이 여러 가지 무기가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무기는 저는 어쨌든 역습의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어떻게 역습 퀄리티를 올리는지를 다음 경기에서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찌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